119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여기 지금 보통예금,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당좌 차월은 부채죠, 부채. 그러니까 요거는 유동부채니까 요거하고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3개월 이내인 거, 3개월 이내인 그러한 그 펀드라든가 그런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이 되고,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이 가장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입장권 판매, 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틀렸죠? 입장권을 판매한다 그래서 뭐 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야구 경기가 시작이 돼야 그때 이제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사실상 완성이 돼야 그게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 지금 입장권을 판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나중에 그 경기가 취소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지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수강료 수익은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제 배당금 통지서가 이제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배당금 통지서 받으면 배당금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된 거니까.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구매자의 재화가 인도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한다. 맞죠? 감가상각은 그 가치가 소멸되는 거, 그걸 감가라 그러죠. 그걸 장부에서 줄이는 걸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계속 적용해야 돼요. 그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 방법 중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가 아니라 요거는 감소입니다. 그 체감잔액법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률법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연수합계법도 체감잔액법이에요. 처음에는 총 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이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중단한 시점에 장부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안 쓸 거니까 그 시점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2개를 뺀 금액 장부가액으로 표시하고,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자산, 요 감가상각을 하긴 했는데 영업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원래 감가상각은 환관비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을 인식할 때는 요거는 진행 기준이고 이거는 완성 기준입니다. 완성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제 공사 수익 같은 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는 뭐 이제 진행 기준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 이익이 얼마나 났다. 이거는 목적에 적합하지만 믿으려면 완성이 돼야 그래도 확실한 수익이 난 거다 이거죠. 자산의 평가 방법은 시가법이 목적 적합한 거고, 원가법은 그래도 돈 주고 사온 확실한
금액이니까 이건 믿을만 하죠. 그러나 시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럼 현 시자 공정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우리가 그 회사가 얼마짜리다,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그 목적, 투자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다 이 말이죠. 시가법이. 요거는 또 손익인식은 발생주의가 맞고, 이거는 현금이 들어와야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냐 이거죠. 정보의 보고 시점은 요게 틀렸습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이렇게. 요거는 그 목적적 합성은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 근데 이거는 결산은 신뢰성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확히 해봐야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 분기나 반기는 투자하려는 사람한테 수시로 회사의 이익이 얼마 났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뭐 창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기말 재고자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상품, 이거는 나한테 도착이 돼야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됐죠. 도착이 안 됐으면 아직 내 거가 아니니까 이거는 포함하면 안 돼요. 선적지 인도 기준일 때는 내 재고자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 배에다 실는 순간 내 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저당상품, 담보로 내가 맡겼지만 그건 소유권이 내 거니까 내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기말현재 구매자의 구매 의사표시가 없어요. 시성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는 사겠다는 의사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된 할부를 판매하는 상품, 대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았다. 회수되지 않았지만 할부 판매는 재무회계에서는 그 인도하는 시점에서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팔린 거예요. 나간 거예요. 재고자산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600과 300을 더한 9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이 두 개 플러스한 거 600하고 300. 그 다음에 원가 자료 이용하여 5문제씩 나오죠.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세하고 소득세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원가 자료 이용하여 기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기초 원가는 직접 원가라고도 하죠.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이죠. 자, 그러면 올 T자를 그리면 제공품에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단기총 제조비용이라고 합니다. 제조원가 또는 제조비용, 제조원가 또는 제조비용. 그러는데 단기총 제조원가 1,500만원, 원가라고 합시다. 자, 요게 1,500만원이래요. 요 세 개 다 더한 게 1,500이래요. 그런데 직접 재료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의 40%다. 그러면 1,500만원에 0.4를 곱한 거는 600이 되죠. 그래서 이 600만원이 바로 직접 재료입니다. 직접 재료는 6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1,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거, 그러면 900만원이 나오죠. 이 900만원이 뭐하고 뭐로 나눠졌냐면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예요. 이 금액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무원가의 50%다. 직접 농무원가를 X로 잡고 제조간접비는 요 농무원가에다가 50% 곱한 거니까 0.5X. 그러니까 X에다 0.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게, 그러니까 X 플러스 0.5X는 여기 이제 9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 방정식, 1차 방정식이지만 요건 1X죠. 1X. 그러니까 1.5X는 900이다. 그러면 X 이퀄 900 나누기 1, 여기 곱하기니까 나누기 1.5. 그러면 X는 600이 나옵니다. 600이. 그러면 직접 농업비가 60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1500이니까 1200이니까 제가는 300이죠.
그러니까 요거의 50%니까 맞죠, 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그 직접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더한 1200만 원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요게 이제 제공품이거든요. 제공품 계정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단기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초 제공품은 제로라고 하고 기말 제공품은 요거 10원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100원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원가 여기 있고 여기는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잘 보세요.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이제 0원이라고 생각하면 요건 100원이다. 하여튼 요 100원이 더 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로니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원에서 만들다가 남은 게 100원이면 완성품은 900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더 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이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완성품 원가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1번이 맞습니다. 기본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 재료비죠. 직접 재료 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는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죠. 기말 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죠.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총 제조 원가는 요거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라 그러면 맞는데 가공 원가라고 나오면 요 노무 원가는 여기에 포함된 거니까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가공 원가.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직접 노무 원가 여기 포함된 거니까 요게 틀렸죠. 아니면 차라리 가공 원가가 아니고 요게 제조 간접비라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부문에 발생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고 변동비는 300이고 고정비는 400이에요. 그리고 발생하였다. 이중 배부율법에 따라 이렇게 나눠서 배부하는 걸 이중 배부율법이에요. 보조 부문비의 제조 간접비를 보조 부문비의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조립 부문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여기 조립 부문, 여기 조립 부문, 여기 조립 부문에 배부될 금액, 요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그랬을 때 이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로 작업 기계가 일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기계가 일한 시간.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거는 실제로 기계가 일을 해야 전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뭐 이거는 최대 기계 시간이에요. 최대로 기계가 돌아갈 시간으로 그냥 고정비는 생산량하고 관계없어요. 고정비는 생산이 많든 적든 그대로 나오니까 최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가는 요게 지금 그 300이죠? 300 곱하기 자, 요 두 개가 지금 요게 750시간이에요. 750시간에 중에 500시간입니다. 500시간.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는 400만원이죠. 400만원 곱하기 1000시간분에 요거 400시간. 그러면 요거는 이제 40%죠. 그래서 요건 160만원 나오고 요거는 그 곱하니까 200만원이 나와요. 2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360만 원이 되죠. 그래서 360만 원인 이 두 개, 200과, 그러니까 여기에 200이 오고, 요거 고정비는 여기에 160이 오니까, 여기 160이 오니까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두 개 더한 거 조립부문은 3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계산하는 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건 이중 배부일법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눠서 이렇게 배부해 주는 거고, 변동비는 실제 시간에다가 그 실제 기계 시간으로 하고, 이건 최대 기계 시간으로 합니다. 고정비라는 거는 생산량이나 그 작업 시간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로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걸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줍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만 선택한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소량 생산 업체. 자, 항공기 제조, 선박 제조, 특수기계 제조업 등의 대표적. 이건 주문 생산하는 거죠. 이거 맞고.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여 원가를 짓게 한다. 즉 개별 원가 계산표 작성한다는 얘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맞죠? 기말 제공권 평가가,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 과정이 복잡하나 정확성은 높다. 이거 맞아요.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 이거는 역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마, 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0번은 요거는 이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수량 계정을 그려서, 자, 여기 기초제공금이 이제 900개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착수를 3000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제공금이 이제 600개가 됐어요. 그런데 공소는 300개예요. 공소는 불합격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완성수량이 나오거든요. 완성수량이 3900개, 여기도 3900개, 항상 뭐 차대비에 맞춰서 계산하니까, 그럼 이건 3000개예요. 이게 완성수량입니다. 완성수량. 이게 공선수량이에요. 공선수량은 완성수량 요 3000개의 10%죠. 완성품은 3300개가 아니라 3000개고, 공선품은 완성품 원가의 15%가 아니라 10%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어요.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선이면 비정상 공선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3000의 10%인 300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공선이면 비정상은 너무 많이 불합격품이 생긴 걸 말하거든요. 그런 건 없다. 맞죠? 여기 10% 300개니까 딱 공선 수량 전체가 300개니까 300개 딱 맞으니까 3번이 답이죠. 완성품의 7%가 정상 공선이면, 자, 요 3000의 7%면 0.07하니까 210개가 되죠. 그럼 210개가 요게 정상 공선이면, 이 정상 공선이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뭐 일반 뭐 이렇게 숟가락 만드는 데라든가 이런 건 다 10% 미만으로 잡지만 반도체는 뭐 0.00 몇 프로 뭐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이건 정밀한 기계일수록 그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요건 이제 7%를 잡았을 때 210개면 전체 공선이 300개니까 비정상 공선은 90개가 돼야 맞죠? 그럼 요 210개가 틀렸죠. 요거는 90개가 돼야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원가 얘기를 풀었고,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기한부 판매 이제 경우 기한이자나 판매가 확정된 때 세금계서를 발급한다. 이제 이건 언제까지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기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팔린 거야. 그러니까 세금계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재화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은 때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 대가 전부에 대해 세금계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안 돼요. 요거는 일부만 그 받은 것만 세금계서를 발행해야 돼요. 이거 가공해서 속여가지고 조금만 일부만 받고 전체 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가 늘어나지만 상대방은 부가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요거는 세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 맞아요.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세금계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뭐 이동이 구태여 가서 뭐 배달해서 해주지 않고 그냥 그걸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세금계서 그때 발급해야 돼요. 뭐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러면 그 개발해서 이렇게 그냥 메일로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용 가능하게 될 때는 그때 세금계서 발급하면 되죠.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이게 이제 그 거래를 어떤 A라는 거래처하고 한 달 동안 거래가 수백 건 수천 건이야. 그러면 이거 수백 건 수천 번 세금계서 발급하는 것보다 야 우리 이거 한 달에 합계를 가지고 몰아서 한 장으로 발행하자. 그래서 이건 말일 날짜로 발행하자. 또는 뭐 지난달부터 뭐 20일 날짜로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1일부터 20일로 한다든가. 근데 보통 이게 말일 날짜로 해요. 이때가 이제 작성 연월일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묻니다. 미전송 가산세.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요 2번이 틀렸어요. 이건 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 다음 자료에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에 과세가 되는 토지의 임대 면적을 구하시오. 요거는 약간 부동산 그 세법에 좀 속하는 건데 주택가 점포를 겸용하는 1층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주택 면적이 60하고 점포 면적이 14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겸용주택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부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 건물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5배입니다. 5배. 그러니까 이 주택 면적 60제곱미터의 5배니까 300제곱미터까지는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둘 중에 제일 큰 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방법 하나하고 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 방법은 전체가 토지 면적이 1000이죠.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 60과 140 더하면 200이죠. 200분의 60 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요것도 300제곱미터가 나와요. 300제곱미터. 이게 같죠? 요게 이 둘 중에서 큰 거를 주택 부수 토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 도시지역은 5배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그 시골 같은 데는 10배까지는 주택 부수 면적으로 봅니다. 그건 주택으로 같이 해서 부가세를 물리질 않아요. 부가세는 요 점포, 상가 요거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300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300제곱미터가 주택이고 1000에서 300을 뺀 700이 요게 700이 이제 임대 면적, 부가세가 과세되는 그 면적. 여기 그 겸용주택인데 요 상가 점포에 해당되는 요 700제곱미터 요거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주택 요거는 주택입니다. 둘 중에 요거를 뺀 나머지 요 1000제곱미터에서 300을 뺀 나머지 700이 바로 상가의
토지 면적이고 요거는 임대 면적으로 봅니다. 그 상가의 그 140 점포 면적 요거에 해당되고 점포 그 다음에 토지 다 부가세를 물립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죠. 자, 법인도 신규 법인에 대해서 간이과세 가능하다. 안 돼요.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만 돼요. 옳은 걸 물어봤죠.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율이 10%지만 이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0.1 10%에서 요게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보다 한 70%나 60% 정도 굉장히 작아요. 한 몇 프로 될래나? 요거 10%인데 요거는 10%도 안 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15%부터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업종별로 좀 다르거든요. 여기다 곱해서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가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간이과 의제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손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그래요. 간이과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공급대가 부가세 합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여기 나누기 1.1을 하면 매출액이 한 달에 400인데 그 400만원 팔아가지고 이익률이 뭐 30%라 해도 한 달에 120 벌어가지고 뭐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임차료 있으면 임차료 내고 뭘 먹고 살아고.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그냥 아예 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이과세의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지금 여기 써드렸죠.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합친 금액에 곱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그 업종마다 달라요. 15%, 20%, 30%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부가세가. 그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니까. 그냥 우리가 공급가액이다 10% 곱한 금액에 상당히 작은 금액을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면제되고 4,800만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세금연수도 발급할 수 있어요. 자, 13번까지가 이제 부가가치세고 이제 14, 15번은 소득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요거는 소득세 그 이론 공부를 좀 할 때 이자 배당 소득은 요거는 2천만원 이하는 요거는 그 원천징수로 이게 끝나요.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금융소득이 1,500이니까 이건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2천만원 이하는 요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2천만원. 그래서 요거 이자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2천만원 이하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종합소득 신고를 5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 두 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종합소득 공제는 이제 여기서 빼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요 밑에 거하고 연결된 거니까 자, 요거 두 개 더 하니까 5,200만원이죠. 5,200만원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 이거 종합소득 신고 안 하면요 세금 왕창 나옵니다. 5월 말까지
소득세 종합신고를 해줘야 돼.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복권당첨 소득 같은 것도 그냥 그걸로 원천징수하고 끝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어요. 사업소득이라든가 직장을 두 군데 다녀가지고 뭐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직장도 두 군데에 동시에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줘야 돼요. 이 회사 다니다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녀서 그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녀. 뭐 두세 군데 다니고 뭐 사회이사로 해서 또 받는 게 있고 또 뭐로 받는 게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5,2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빼요. 요 뺀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거든요. 요걸 빼주게 되면 금액이 빼주게 되면 금액이 나오는데 요 금액이 계산하면 5,200 빼기 750만원 그러면 요게 4,45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율 요 구간이 있거든요. 요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 종합세 공제는 세금 나온 다음에 그 세금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요 밑에 요거. 그럼 여기 4,450은 요 구간에 속하거든요. 요 구간.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0만원 그러면 4,450만원 곱하기 0.15를 해서 나온 금액 있죠. 0.15 나온 금액에 요게 0.15 곱하면 667만 5천원 나와요. 그러면 667만 5천원에서 요 금액 그 누진공제라고 있어요. 요 있던 누진공제 요거를 빼줘요. 126만원.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요 금액이 457만 여기 금액이 요 금액을 빼니까 요 금액이 667만 5천원에서 126만 5천원 하니까 요 4,450이 이제 요게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15%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 126만원 빼주면 그러면 그 541만 5천원 541만 5천원이 바로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1,400만원까지 6%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400만원 곱하기 0.06 하면 이게 84만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4,450이잖아요. 4,450에서 이 1,400을 빼요. 요 4,450에서 요 1,400까지는 6% 하고 그 다음에 요 1,400을 뺀 요 금액이 3,050만원이거든요. 요게 4,450이라고요. 4,450인데 요 구간이 1,400까지는 6%고 1,400 초과되는 거는 15%지. 이거 뭐 초과됐다 해서 전체 15% 하면 세금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곱하기 0.15를 하는 거예요. 0.15를 하게 되면 457만 5천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541만 5천원 똑같이 나와요. 금액이. 요거하고 요거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실무에서는 누진공제 그냥 전체 15% 곱해갖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문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항상 생계를 갖지 않아. 이 직계존속은 아니에요. 직계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그 외국에 뭐 이민 가서 한다. 그러면 그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바람에 저 제주도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원래 주소는 서울에 있지만 걔만 저쪽에 떨어져 갖고 제주도에 살고 있다. 거기서 학교 다닌다 하더라도 걔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세까지는 부양가족,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요거는 맞죠?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우도 공제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70세 이상 되면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 형제, 자매,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안 돼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돼. 형제, 자매는 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는 이제 형제, 자매는 그 소득이 없을 경우 뭐 이렇게 20살이 넘었는데 소득이 없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될 수는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상황이 아니라 사망일 전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그 전이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럼 하루가 해당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망일 전일입니다. 장애가 치료돼도 그 전일을 따져요. 근데 이혼하면 무조건 부양가족 아니에요. 이혼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